자, 이제 87페이지로 오시면 이렇게 앞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배웠고,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행정 절차인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건축 대선할 때는 11조에 근거해서 허가 신고를 받고 1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착공 신고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행정청은 건축 허가, 사실 건축 허가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건축 허가 건수가 뭐 2,000개가 있었다. 근데 뭐 지난달에 건축 허가 건수가 2,000개가 있었는데 착공 신고 건수는 1,000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건설 경기를 이렇게 그 행정청이 이제 분석을 할 때 착공 신고가 많이 들어와야지 좋은 거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그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당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그럼 그 일용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취업이 돼 있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건축 허가 건수가 아니라 착공 신고 건수라고요. 이걸 많이 해야지 그분들이 일용직 그분들이 많이 고용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건축 허가가 많이 나와도 착공 신고 건수가 안 들어오면 이게 뭐 2,000건인데 이거 1,000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제 어떤 경기가 안 좋다는 거를 통계를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착공 신고 건수가 건축 허가 건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0건인데 착공 신고 건수가 막 1,900건 이래 버리면 아 이게 거의 요즘에 건설 경기가 잘 되고 있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 신고가 안 들어오면 실제 공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이 힘들다. 우리 그 일용직 근무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이 힘들다 이런 판단을 해요, 정부가. 그래서 이제 착공 신고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착공 신고할 때 별도로 또 서류가 들어가셔야 돼요. 이때 이제 감리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리자를 선정을 해서 감리자가 누군지라는 서류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 착수 1년 이런 걸 배우실 겁니다. 자, 87페이지 그 순서 한번 쭉 보시고요. 지금 나온 순서니까 거기서 그 01번에 보시면요, 건축 허가 대상을 한번 좀 보죠.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87페이지에 01번에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하는 자죠. 일반소는 안 들어가 있고 건축물을 건축 대선한 사람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시군 구청장님에게 가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분 뭐 중요한 분은 아니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군 구청장님 허가권자죠. 이제 서울의 강남구는 강남구청장님 이렇게 뭐 종로구면 종로구청장님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밑에 이제 시장군수리 허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 조심할 거는 그 이게 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도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된다.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건물 등에 있는데 자, 21층 이상 하나만 기억하셔야죠. 자, 여기 구청장 위에 누구 있었습니까?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계시죠?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님이 계신 거고 상급자로서 여기 보시면 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 여러분들 밑에 구청장이 있고 여기 시장군수 위에는 도지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광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도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허가권자 될 수 있다.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자, 원칙적인 허가권자는 누구였었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이고 원칙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님이죠.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시장군수 또 뭐 서울특별시 안에서는 구청장님 허가인데 21층 이상 대형 건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건물 이런 것들은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 직접 허가한다. 그럼 이때 주의할 점,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제주도지사님 말고 일반 도의 도지사님은 허가권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경기도지사님, 무슨 뭐 강원도지사 이런 분들은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랑 같은 서열의 특광은 허가권자가 됩니까? 되죠? 아니, 특별시장님, 광역시장님이 특별시, 광역시에서 원래 보통은 구청장들이 허가하는데 여기 21층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한 허가는 직접 하시라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 저기 잠실에 롯데백화점 그 120 몇 층짜리는 누가 허가권자예요? 네? 서울특별시 송파구잖아요. 그럼 송파구청장님이에요, 서울특별시장님이에요? 서울특별시장 허가권자죠. 21층 이상이잖아요, 지금. 120 몇 층으로 올라가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거기 121층 그면 21층 이상 건물을 봐야 되잖아요. 네, 연면적도 10만 이상 뭐 동시에 들어가겠네. 그 중에 하나만 걸리면 특별시 그러니까 이제 그 백화점에 문제가 생기면 서울특별시 공무원 나와서 브리핑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시정하겠다. 뭐 수족관에서 물이 새면 그거를 어떻게 떼우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대신 이제 그 건물이 이제 높이 올라가니까 이제 국방부랑 협의 이런 건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100층 넘어가면 국토부 장관님 허가한다는데 그런 말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 국토부 장관 막 되시는 거예요. 아, 100층 되면 아, 이게 국토부 장관님 할 것 같은데 느낌상 막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거기 보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된다고. 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은 허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불편해요.
건축허가는 12종류 서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어떤 걸 만들었냐면 건축법 11조대로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일부 규제를 완화해서 건축법 14조에 보면 건축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자, 바로 밑에 나오죠. 자, 건축 허가보다 간단한 행정 절차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가 작은 건물, 소규모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규모 건물 안에 들어가서 대설할 때는 건축 허가를 안 받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면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의제를 해주는 거죠. 자, 건축 신고라는 게 건축 신고는 이 서류가 7종류만 들어가시면 돼요. 아까 우리 건축 허가는 12종류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건축 허가는 12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다 포함해서 근데 건축 신고는 이게 7종류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서류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데 이건 무조건 다 해준 건 아니고 규모가 작아야 돼요. 그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 02번에 보시면 87에 허가 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동그라미 2번 신고 14조 거기 허가 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 허가받은 곳으로 본답니까? 네, 거기서 니은하고 리을번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리을번.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 옛날에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그 땅의 이름. 자,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쪽으로 가서 연면적을 200 미만을 맞추고 층을 3층 미만을 맞춰서 건물을 건축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뭐 신축, 중축 다 들어가는 거고. 그럼 아까 이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을 180을 맞추고요. 층을 2층짜리로 설계했어요. 그럼 거기 해당됩니까 조건이? 맞죠. 관리지역에서 거기 200 미만이니까 180으로 맞추고 층은 3층 미만이니까 3층은 안 되고 3층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층을 맞춰서 이런 건물을 내가 신축한다. 그럼 허가받으러 가야 한 거야. 안 가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가 딱 맞았으니까. 이게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신축이면 건축이기 때문에 원래는 허가를 받으러 가는 게 이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이런 형태면 이게 신고로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2번에서 지금 관리 농림 자연에서는 200 미만으로 빼주는 거죠. 연면적 사이즈가. 근데 그 도시지역은 그 니은번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관리지역이면 저 경기도라든가 강원도 나가면 관리지역 농림이 있잖아요. 근데 서울시 안에는 무슨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라고요. 서울시 안에서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니은번을. 서울시는 도시지역이니까 땅이. 그럼 도시지역은 그걸 리을번을 보시면 연면적의 합이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래서 아까보다 사이즈가 반이 줄어있죠. 자, 이게 도시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 같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면 그거는 신고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바깥으로 나가서 뭐 경기도라든가 저 강원도 충청도에 가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땅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 건물을 거기 건축할 때 200 미만이고 층을 3층 미만을 맞춰서 지으면 그거는 이제 신고로 빼주는 거고 서울시 같은 도시지역 안에서는 200 미만은 너무 크다고 사이즈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100제곱미터야.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서울시 안에 2층짜리 건물이 2층짜리 상가가 있는데 1층을 50으로 설계하고 2층을 48로 설계해요. 그게 합쳐가지고 얼마가 되게? 연면적이 98이 되면 그 100제곱미터 이하를 맞춘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거는 건축 신고만 하면 돼요. 소규모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신고한다는 거리 결국엔 소규모라는 사이즈 한번 봤죠? 네, 그 숫자 외우지 마시고 건축보험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외우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이해를 했으면 그럼 신고한 건물은 저 건축허가 따라서 건축허가 받은 건물이 착공신고하고 착수하죠. 1년 안에. 똑같아요. 또 신고한 건물도 이 착공신고는 별도로 따로 하셔야 돼요. 건축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했으니까 신고했어요. 그럼 착공신고 별도로 합니까? 하고 공사 착수 이렇게. 이거 몇 년 안에 착수하셔야 돼요. 똑같이 따라야죠. 신고한 사람도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건축허가 취소되듯이 신고 효력이 없어지지 않으려면 1년 안에 공사 착수 완공되면 자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습니까? 받아야죠. 신고하고 지은 건물도 이 설계도대로 잘 됐는지를 사용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번 이런 게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건축법에 이제 하나 더 이게 29조인데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건축법의 29조를 보면 자 저기 11조 허가 14조 건축신고는 일반인들이 건물 지을 때 일반 개인들이 근데 건축신고는 이게 국가가 건물을 짓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짓는 경우도 있습니까? 자 이런 건물 소위 말하는 이게 공용건축물이에요. 공용건축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 공용건축물 이거 그럼 우리가 소방서 뭐 경찰서 우체국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소방서 건물은 국가가 건축주죠. 국가죠. 아니 소방서 건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저 개인이 짓는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청끼리니까 이때는 건축협의. 자, 건축협의라고 그러죠. 우리 관청끼리는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협의를 해서 저 허가 대상 건물이든 신고 대상 건물이든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주가 되어서 일종의 공용 건축물, 관공서 건물을 짓을 때는 건축협의로 짓는 거예요. 협의로 짓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저거 따라서 이게 허가나 신고 대신 협의로 지으면 이게 건축법 29조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착공 신고라는 것을 지금 느낌적으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착수합니다. 예, 국가가 건물 지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1년이란 말도 없어요. 기간 제한 안 줍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관청끼리는 편한 대로 하시오 이렇게. 그럼 완공됐으면 사용 승인 같은 거 이거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받아요. 믿는 거죠. 잘 지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얘네들은 못 믿으니까 여기 건축 신고 여기 설계도대로 공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사용 승인처럼 이게 사용이 되는지를 관청이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사용 승인 안 내줘 버리죠. 다시 보완해라. 이 사용 승인이 나중에 이제 하실 건데 이게 7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7일. 7일 정도 이내에 사용 승인서가 나와요. 검사 합격이 되면 7일 정도 이내에 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용 승인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사용한다고 통보만 하면 돼. 그럼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이 국가나 지자체면 공용 건축물을 짓는 거죠. 개인적 건물이 아니니까. 자, 이럴 때는 건축협의라는 걸 해요. 29조에 따라서 협의. 협의하고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를 착수합니까? 아니라고요. 착공 신고 안 한다고 이거. 이거 안 하고 그냥 착수. 완공되면 사용 승인 안 하고 사용한다고 통보만 하면 돼. 사용할 게 이렇게 통보만 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우체국 건물 만나면 이거 29조요. 건축법 29조 이렇게. 그래서 협의로 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그 행정부서의 장이 건축허가권자랑 사전에 협의하면 건축허가라는 거 안 받고 설계도 같은 것만 이렇게 쭉 보내서 협의만 하시면 된다고요. 허가나 신고라는 절차는 일반인들한테만 요구하는 거지 관청끼리는 협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보시면 건축허가라는 걸 먼저 알고 건축신고라는 게 14조에 있고 건축협의라는 게 29조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원래 조문을 원래 안 해오는 건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봐두시면서 구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건축협의도 이런 걸 좀 써놓으시면 좋겠죠. 나중에 또 할 건데 협의로 지은 건물은 착공신고 안 하고 착수. 자, 완공되면 사용 승인 안 받고 사용. 이렇게. 대신 이제 사용한다고 통보는 해야 됩니다. 통보는 요한다. 사용할게 이렇게 통보라는 건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 신고로 짓는 건물은 신고하고 착공 신고한 다음에 1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까? 1년 안에. 완공되면 사용 승인 받고 사용을 해야 된다. 사용 승인이 나와야지만 7일 정도 이내에서 문제가 없으면 사용 승인이 나옵니다. 그럼 사용 승인 이거 떨어지고 나면 건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넘겨 보시면요. 그 뒤에 보시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가설 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뭐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짓는 가설 건물은 허가고 그 이외에 뭐 재복거나 흥행 공사용 가설 건물은 신고다. 그냥 하나만 더 추가하십시오.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자, 우리 건축법에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는데 가설 건물도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가설 건물을 신고하고 짓는 가설 건물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그냥 알아두세요. 가설 건물이 허가받고 짓는 가설 건물이 있고 이 가설 건물 신고라는 게 있다. 이렇게 신고로 짓는 가설 건물이 있다. 거기 보시면 공사장에 쓰는 가설 건물 전람용, 그 전람용이 이게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런 겁니다. 이게 견본주택입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신고 대상을 좀 간단히 구별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 자 쉽게 얘기하면 도로 만드는 예정지, 자 도로 만드는 땅, 무슨 공원 만드는 땅,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물 지을 때는 허가, 그 허가 대상 이외에 나머지는 다 신고예요. 그래서 재복구용 가설 건물, 뭐 공사장에서 짓는 가설 건물, 전람용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가설 건물은 신고를 하고 짓는다 이렇게. 네. 그럼 우리 건축법에는 이게 허가나 신고라는 제도가 총 5개가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가설 건물 요거 2개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우리 콘크리트로 짓는 건물 허가, 신고, 그 다음에 협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건축법은 총 이렇게 행정 절차가 총 5가지가 있어요. 이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5개 중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이런 행정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내 맘대로 막 지면 무슨 건물이 됩니까? 무허 건축물 되는 거예요.
우리 서울 시내에는 무허 건축물 많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무허 건축물 많이 있는데 이런 무허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위법입니다. 위법 건축물입니다. 자, 위법 건축물은 우리 건축법에서 다 이거 어떻게 철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법에서는 엄격하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게 철거하고 철거 안 하면 뭐 이행강제금 막 부과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무허 건축물 줬으니까 징역이나 벌금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고 강제 철거하고 이렇게 되면 이 무허 건축물 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죠. 그럼 이런 분들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이 그렇게 엄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걸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 하고 있다고요. 적용하면 이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분들도 철거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저기. 저한테 단속권을 주고 무허 건물 단속하라고 하면 제가 다 단속할 수 있어요, 가지고. 그럼 서울에 못 돼도 한 몇십만 가구는 다 단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강제 철거합니다. 법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엄격히 법 집행을 해야 되니까. 엄격히 하면 그러면 서울에 한 50만 가구가 다 쫓겨나가야 되는 거. 어디로 가야 되죠? 한강 밑으로 가야죠. 다리 밑 천막 치고 살아야죠. 그것도 불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법이라는 게 이렇게 엄격히 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양성화 조치라는 걸 해야 돼요. 그 무허 건축물도 일정 기간 주고 신고를 와서 하라는 거 신고. 신고하면 이건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법은 그대로 두고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제 무허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일을 조금 했어요. 후반기에 그 시기에 80 몇 년대 그런 걸 했었습니다. 그래도 또 신고를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와서 신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신고를 또 못해요. 그 집에서 맨날 술만 드시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게 비행기로 항공사진을 찍습니다. 비행기로 항공사진 찍어서 항공사진에 일이 나타났으면 다 그것도 합법적인 건물로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공사진에 이렇게 나타나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중개물권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건데 중개물권에 이런 무허 건축물도 거기 무허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청 가면 거기 등재가 돼 있으면 그건 합법적인 건물이 돼요. 중개하셔도 돼요.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 없는 무허 건축물들은 중개하시면 그건 위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 건축물 우리나라에 많고 관청 가서 무허 건축물 그 집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무허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장이 있으면 그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양성화가 돼 있죠. 근데 건축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은데 우리 건축법을 잘 지키려면 너무 그 규제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실제 해징이 돼서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화재에 대한 그런 대책을 그러면 여러 가지 그 건물 자체를 뭐 방화 이런 거 써야 된다. 방화. 근데 방화라는 게 재료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이라는 게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한 건물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안전한 건물을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안전한 나라라고. 일본은 상대로 재해가 많지만 그 일본이라는 게 우리가 맨날 싫지만 그 일본은 지금 대학생들 지금 취업할 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아베가 들어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뽑아가잖아요.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일본의 무슨 증권회사가 우리나라 직원들을 뽑아가요. 우리나라 애들을. 일본은만 좀 되면 다 뽑아가서 지금 거기 가서 일시키잖아요. 그 일본은 대학생이 지금 한 명이 만약에 100명이 나오면 직장 구하는데 이게 180명이 필요하대요. 구직이. 이게 큰 기업에 좋은 직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 졸업하고 나오는데 18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 지금 아베 최고예요. 아베 만세예요. 사랑이 아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이런 정치라든가 이런 역사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우리 아들이 졸업해가지고 빨리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일자리 잡고 좋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이게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보편적인 그런 정서 아닙니까? 그 취업이 너무 잘 돼. 서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기 투표하면 저기 하면 꼭 70% 나오잖아요. 아베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베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 역사 문제 때문에 막 조롱하고 그러는데. 그 국내 정세는 최고. 지금까지 최고. 네. 네. 아, 그건 이제 한번 제가 한번 또 봐야 돼. 저도 봤는데 자세하게 못 봐가지고 관리적 규제를 좀 푼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또 확인을 해봤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경기 내년에 아마 선거 때문에 좀 그런 측면도 있고요. 선거가 되면 아무래도 좀 개발 호재가 좀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 풀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좀 풀어주는 측면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건축법에는 이렇게 5가지가 쭉 나온다는 걸 좀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건축허가의 취소라고 돼 있죠. 취소. 자, 우리 건축허가의 취소는 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요거 얘기한 거죠.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착수를 안 하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 항목으로 1년 안에 빨리 공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밑에 그 동그라미 보면 신고도 있죠. 건축 신고한 사람도 1년 안에 공사를 착수를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신고한 사람도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거기 건축 협의를 한 날로부터 이런 말은 없잖아요. 네, 건축 협의한 사람은 이거 국가나 지자체니까 이 사람들은 1년 안에 공사 착수를 안 하면 뭐 협의 효력이 없어진다 이런 말은 없는 거라고요. 건축 허가나 신고한테만 그런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자, 밑에 설계. 자, 나머지 절차 한번 볼게요. 설계. 자, 우리 설계는 건축 허가 보시면 11조를 받아 11조에 따라 허가 받는 건물, 그다음에 14조에 따라서 신고하는 건물 두 개네요. 그렇죠? 신고하는 건물하고 허가 받는 건물, 또 주택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는 건물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 조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허가 받는 건물 설계하고 건축 신고를 내는 그런 이 설계도면은 우리나라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조금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건축 허가는 건축사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내는 설계도면은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감리. 자, 우리 감리는 이제 공사를 이 설계도대로 공사가 잘 되는지 감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감리자도 건축주가 정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감리할 사람도 정하는데 보통 건축사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건축학개론 영화에서 그 한가인이가 엄태웅한테 설계를 맡기고 건축사로, 그리고 감리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설계한 사람이 감리자까지 이렇게 동시에 지정된다는 케이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감리자를 누가 정합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감리할 사람을 정해주는 거예요? 관청이 정해주는 거예요? 건축주가 정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자기가 돈 주면서 감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규모의 건물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사를 정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건축 그 기술 용역업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건축사 같은 사람들을 감리를 정하는 주체가 건축주다. 건축주가 감리할 사람을 정한다. 자, 오른쪽에 착공신고. 자, 착공신고도 여기 보시면 허가받은 건물 11조 착공신고해야 되고, 신고한 건물 착공신고 이거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설 건물 같은 경우도 허가받은 건물은 착공신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건축협의는 착공신고라는 그런 규정이 없죠. 8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그 11조 허가 옆에 14조 신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밑에 가설 건축물도 허가받고 짓는 경우 하나 있는데 이 협의에 대해서는 착공신고라는 말이 없다고요. 그 협의는 착공신고 안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용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승인도 건축허가, 건축신고한 건물, 가설건축물 허가로 지은 건물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공사를 완료하면 사용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건축협의는 사용승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착공신고도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관청이니까. 여기 없어요. 착공신고 항목에 사용승인 항목에 29조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거를 잘 골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절에 유지관리는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유지관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뭐 시험에서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넘어가세요. 이제 4절 이제 건축법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우리 어쨌든 뭐라는 거냐면 지금까지 이런 배운 행정 절차를 좀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내면요. 건축허가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설계도면상 뭐가 잘못됐대요. 건축법 기준에 안 맞는데요. 그럼 그걸 보완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설계도를 또 이렇게 그려서 다시 건축허가를 재신청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불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불허가 기준.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설계도면상 대지에 관한 규정이 안 맞을 때, 그 다음에 대지 앞에 있는 도로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건축선 규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건축물이 튼튼하지 않게 설계됐을 때, 구조, 건축물이 좋은 재료를 쓰지 않았을 때, 이게 되게 많죠. 건축물 안에 이 설비, 승강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거. 이게 다 건축법의 그 공무원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높이, 건물의 높이 같은 것들, 건축물의 면적 같은 것들에서 어떤 위반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게 건축법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건축가, 구청의 건축가 공무원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청 건축가 공무원들은 국어, 역사 시험 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보긴 보는데 건축 관련 그런 전문 지식을 본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법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시는 분들이 건축가 구청 공무원들입니다. 그분들은 건축사 자격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 아유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나와서 건축사 사무실 차립니다. 건축사 사무실 있으시다니까요. 그리고 구청이 거의 강남구청 건축가 공무원들이 강남구에 있는 건물들은 다 알겠죠.
그렇죠. 어디에 신축되는 건물이 뭐고 어디 뭐 산부인과 시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다 민원이 들어왔을 거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고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건축주 이름도 알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제일 잘 알죠 그분들이. 그 나중에 친해 두시면 좋다고요 그분들. 최고 좋은 거 건축가 공무원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그런 건축에 관한 여러 문의사항이 있을 때 다 물어보시면 답하러 나오신다고. 이게 실제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니시라고요. 기술 쪽에 관련된 공무원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좀 경력이 쌓으시면 책도 써요. 그래서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축법 이렇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책이 쉽게 잘 쓰셔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건축법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쓰신 거예요. 그 대학 교수는 그런 거 못 써요. 대학 교수들은 실무를 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그냥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책만 쓴다고요. 근데 그 모르죠. 학생들이 배운 책도 실무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학 교수는 그런 거 안 한다고요. 귀찮으니까. 뭐 실무를 알아야지 그렇게 하지. 근데 이제 그 구청의 공무원들 분께서는 실무를 매번 접하니까 실무에서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사례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받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이 건축 관련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이 대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건축법 규정들을 쭉 보는데 대지가 일단 안전해야 된다고요. 대지는 안전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안 내줍니다. 대지는요 조경을 해야 됩니까? 좀 알아두세요. 대지는 조경 의무가 생기는데 이게 대지 면적이 200 이상입니다. 이거 좀 그냥 숫자를 좀 하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지 면적이에요, 연면적이에요. 예,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땅 면적이 200 이상인 땅에다가 건물을 세우면 그 대지에다가 조경, 나무 심고 조경을 하셔야 된다고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그럼 조경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조경을 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세 번째는 대지에다가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걸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을 지을 때는 그분들이 쉴 수 있게 우리 손님들이 쉴 수 있게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은 다 공개 공지. 건물 바깥에 있으면 공개 공지, 건물 안에 있으면 공개 공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여기 저기 2호선 잠실역 내리면요 백화점 들어갈 때 이렇게 분수 있죠. 그게 공개 공간이에요. 그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거기가 의자는 아닌데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 기다리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는 공간이라든가 쉴 수 있으면 우리 극장 가보면 영화 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앉아서 쉬는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극장인데 계단인데 위는 막혀 있어요. 근데 계단으로 돼 있더니까 그게 다 공개 공지 공개관을 만들어준 거라고요. 거기서 쉬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들어오라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이면 다 공개 공지로 보시면 돼요. 의자가 꼭 아니더라도. 근데 문제는 건물 바깥에 있으면 공개 공지고 공개 공간인데 이거를 모든 건물에 다 합니까? 의무로?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5개, 6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 6개. 이게 올해 시험 문제야. 이 올해 시험 문제였어요.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것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개공지는 이제 이따 배우실 건데 기본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연면적이 바닥 면적이 합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이런 큰 건물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물 6개가 있어요. 극장 같은데 극장 무슨 뭐 터미널, 백화점, 마트 이런 공개공지 의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럼 병원에다가는 할까 안 할까요? 병원에다가 공개공지 있어요 없어요? 병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병원은 공개공지를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쉬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헤어거리고 그러면 이거 안 좋죠? 좀 느낌을 잘 보세요. 병원은 전염병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럼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 다 이렇게 공개공지해서 이렇게 번질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메르스 사고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메르스 너무 그런 감염 관리를 못해서 그 감염자가 막 붙이고 다닌 거잖아요. 자,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영화처럼. 그래서 막 옮겨서 어떻게 옮기는지 막 그것도 모르니까 막 다 그냥 거기다 그 가둬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옮기는지를 알아야지 뭐 눈에 보여야지 그걸 차단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병원을 하면 안 된다고. 병원 하지 않고 무슨 뭐 나이트클럽 이게 위락시설이죠? 나이트클럽에 공개공지 있는 거 보셨어요? 나이트클럽 바깥에서 이렇게 쉬고 있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내고 술을 사 먹어야죠. 이런 건 안 하는 거라고요. 근데 호텔은 합니까? 호텔? 네, 호텔은 있습니다. 호텔은 건물 바깥에 있다든가 안에 있다가 공개 공지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락은 안 하지만 숙박은 하고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요. 조금 생각해보면서 공개 공지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그 대지부터 한번 좀 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을 이제 공부할 때 건축허가 신청을 내요, 제가.
근데 건축허가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 기준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대지는 안전해야 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대지는 비 왔을 때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대지 쪽으로 물이 흘러 내려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낮아도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않다란 말이 낮아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이 대지가 안전조항으로 자, 이게 대지인데 이게 도로면보다 이게 도로면이에요. 그럼 도로면보다 이렇게 대지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대지는 정상적 대지니까 건물을 정상적으로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도로면보다 높인 대지니까.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는 소위 말하는 저지대 대지죠. 자, 이런 대지는 원래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면보다 낮은 대지는 건축할 수가 없다. 그건데 단 배수의 지장이 없으면 그러하지 않답니까? 예, 방습이 필요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낮아서 설령 물이 고이더라도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낮아서 비가 왔을 때 도로에서 물이 대지로 흘러내려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럼 여기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요? 있다는 거죠. 배수 펌프 같은 걸 돌려서 이거를 하수 쪽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대에도 그래서 건물을 현실적으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지대 근데 이렇게 그 배수 이런 펌프로 물을 빼가면서 살다가 비가 한 번에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수가 된다는 거는 이 배수 펌프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천재니 인재니 막 따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저지대는 사실은 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위험을 안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수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높은 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높은 데는 돈이 비싸다니까요. 저지대가 땅값이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침수세 막 항상 TV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게 이게 자본주의 현실이라고요. 국가에서 많이 지원. 그러니까 제가 맨날 돈 동그라잖아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전하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걸 다. 일본의 내년도 예산이 우리나라 3배예요. 3배. 우리나라가 340조, 380조잖아요. 우리나라 새 예산이 380조, 400조 가까이 된다고.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은 1000조예요. 1000조. 그중에 복지 예산으로만 쓰는 게 우리나라 예산만큼 써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우리나라보다 이렇게 맨날 우리가 욕을 하지만 일본은 우리가 그 길, 일본을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면 지금 식민지를 만들까? 우리가 한번 당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니들이 우리 식민지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게 일본이 워낙 나라가 이게 경제가 이렇게 크니까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일본한테 밀리잖아요. 많이 밀리죠, 뭐. 2배 반인데 예산이. 일본 우리나라 예산만큼 복지를 써요. 노인네들 뭐 이렇게 사주고 이런 거로. 일본 예산이 어제 뉴스 보니까 900 몇 조더라고요. 국방비로 뭐 100몇 조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직까지 경제적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일본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일본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쁜데 이제 그분들을 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대등해지든지 좀 이렇게 우리가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일본 분을 좀 따라잡아야죠. 일본. 그렇게 해야 돼서 우리가 이제 좀 대등하게 우리가 뭐 교섭할 거 교섭하고 이 위안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본을 예속시키면 돼요. 경제적으로 예속시켜버리면 한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수출 같은 거 딱 끊고 다 제재 가고 그러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죠. 그게 국제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계속 그냥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한방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좀 경제력으로 좀 앞서야 되는데 그래서 돈돈 하는 거예요. 맨날. 저 새끼는 돈만 맨날 속물같이 돈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질서가 좌우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대지는 일단 그런 부분들 보시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장난치죠.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냅니다. 시험 문제에서.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면인데 그거를 말장난치려고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럼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요. 대지가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되면 이런 식 경사진 대지는요. 계속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건물을 못 줘. 왜? 인접하는 대지보다 낮으니까 못 짓지. 그럼 이 대지는 또 옆에 있는 대지보다 낮으니까 또 못 짓죠. 그럼 아무것도 못 짓는 거예요. 인접 대지보다 낮으면 안 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인접하는 도로면이랑 비교하는 거지. 대지는 인접하는 대지면보다 이게 아닙니다. 자, 습지나 매립지. 자, 우리 쓰레기 매립지에도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죠. 성토나 지반 계량을 해야 된다. 근데 성토나 지반 계량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문제는 이제 조경으로 갑니다. 조경. 자, 조경은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된다. 자, 연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 조경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예외 같은 거 간단하게 2개만 써볼게요. 축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염분이 많이, 자, 염분이 다량으로 이렇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대지에는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대지 면적 200 이상이면 적용을 하는데 그 짓는 건물이 돼지우리를 짓는 거예요. 돼지우리에다가 적용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거. 그다음에 염분이 많이 이렇게 있는 대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좀 보시고. 자, 공개공지를 잘 봐야 되겠죠. 공개공지는 이게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연면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1층 바닥, 2층 바닥을 다 더해서 그 연면적, 즉 바닥 면적 합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 6개. 자, 어디예요? 문화 및 집회, 거기다 극장 하나 쓰고. 아까 우리 문화 및 집회가 극장 같은 거예요. 종교시설이면 교회, 판매시설이면 백화점, 마트 같은 거. 자, 옆에 농산물 유통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저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다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판매, 운수가 여객용이니까 터미널, 업무시설은 업무용 빌딩 같은데, 그 다음에 숙박시설 같은 호텔에는 공개공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이렇게 6개 중에 여기 의료시설이 안 들어가죠? 의료시설 안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숙박 같은 거 들어가지만 의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위락시설도 안 들어가죠. 위락 같은 거. 의료나 위락은 공개공지 대상이 아님. 그리고 4,000제곱미터면 공개공지 의무예요? 의무 아니에요? 네, 의무가 아니고 그거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의무가 된다. 그리고 공개공지는 모든 땅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나만 더 보셔야 돼요. 공개공지 해석할 때 밑에 그 박스 안에 1, 2, 3, 4번 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땅에 대한 용도 지역이죠. 그럼 이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이니까 이거 공부하실 때 일준이 상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입니까? 일준, 상준 이렇게. 그럼 어디서 전용주거지역 그런 데는 공개공지 의무가 아니죠. 또 거기 보면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도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땅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종합해 보면 공개공지는 그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서 그 바닥 면적의 합이 얼마 이상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의 그 두 조건이 맞았을 때, 그 해당되는 땅 지역하고 해당되는 건물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조건이 맞으면 공개공지 의무가 되는 거다,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해당되는 땅이 그 사실은 거기 1, 2, 3, 4번 그 박스 안에 그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자, 공개공지는 일반 공업 지역에서는 의무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공업 지역은 중공업 지역만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용 주거 지역도 아니다. 근데 상업 지역은 다 들어간다. 상업 지역 거기 보면 상업 지역이 앞에 별다른 말이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던 중일근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상업 지역이 다 공개공지 의무 대상으로 우리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개공지까지 끝나고 나면 대지에 대한 것들을 다 본 거니까 우리 그 건축가 이제 우리 그 행정청 공무원들께서 대지에 관한 소리가 들어오면 이게 조경을 했는지 대지가 안전한지 공개공지 대상이 되면 공개공지 했는지를 다 체크해 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걸리면 건축허가 이게 안 나갑니다. 다시 설계도 그려와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 자, 이번에 이제 도로를 또 보신다고요. 이게 우리가 도로는요, 이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지만 정상적 도로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도로가 뭐예요? 건축물 지을 때 건축물 앞에 있는 도로죠. 건축물 앞에 인도차도 다 도로로 보셔야 돼요. 차도만 도로가 아니라 인도도 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요. 자, 위에서 보면 이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앞에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가 있는 거죠.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경우 뭐 학원 건물 여기 강남대로 우리 한남대에 올라가는 강남대로 도로고, 근데 그쪽 뒤쪽으로 보면 이면도로 다 도로라고요. 근데 어쨌든 대지 건물 짓는 대지 앞에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이 도로가 대지하고 이렇게 접해야 됩니까?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대지에서 사람이 걸어 나가든지 차량들이 이렇게 나가 도로 쪽으로 운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안 접하면 뭐예요? 맹지죠. 만약에 11번지는 갑이 소유한 대지고 12번지는 을이 소유한 대지다. 근데 을대지는 여기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 대지로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 뭐 13번지 대지, 13번지 대지가 이렇게 돼 있고 뭐 14번지 대지 이렇게. 그럼 13, 14번지 대지는 이렇게 대지가 여기 이렇게 도로에 나갈 수 있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12번지 대지는 소위 말하는 이게 섬처럼 안에 이렇게 딱 이 사방이 다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번지 대지는 7번지 대지를 걸어서 밟고 나가야지만 도로 나갈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위반이에요. 위반. 위반이라는 거는 대지와 도로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
지금 11번지 대지처럼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예, 요만큼 길이로 이렇게 접해야 된다고요. 접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대지를 넘어가야지만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위반. 소위 말해 맹지는 건물을 못 짓는 거라고요. 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맹지가 아니어야지만 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이 도로가 그럼 이렇게 11번처럼 접하더라도 이 도로 폭이 기본적으로 4m 이상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도로는 사람도 다녀야 되고 자동차가 둘 다 다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도로의 1조건하고 2조건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건축법상 도로는 두 가지 조건을 맞춰야 됩니까? 네, 두 가지가 사람과 자동차가 둘 다 다녀야 된다. 동시에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지.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물을 지을 때 못 짓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생긴다고요. 자, 일단 11번지는 지금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까? 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렇게 11번지 이거를 좀 볼게요. 제가 11번지 맹지 없이 11번지라는 대지는 도로에 지금처럼 이렇게 접하고 있다. 근데 이 앞에 도로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 도로에 한번 거기 의의를 좀 볼까요? 90페이지 보시면 건축법상 이게 도로가 되려면 보행과 자동차가 둘 다 가능합니까? 그래서 너비가 4m 이상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 도로가 건축법에 자격이 있는 도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도로를 보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므로 1조건이라고 쓰시고 너비가 4m 이상이 2조건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맞으면 정상적인 도로예요. 그럼 하자가 있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만약에 사람이 안 다니고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 우리 서울에 많이 있죠. 우리 올림픽대로 같은 거 자동차 전용도로죠. 너비가 아무리 이게 뭐 20m 이렇게 나오더라도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 옆에는 대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상식이죠. 올림픽대로 옆에다가 바로 대지를 만들어서 건물 지으면 안 되죠. 그럼 자동차가 나오다가 바로 그냥 숭돌 되잖아요. 차가 막 100km 달리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전 문제 때문에 항상 중요한 거 이거예요. 보행이 되셔야 돼요. 보행.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면 이 폭이 아무리 길더라도 건축법상 도로가 못 돼서 아예 자동차 전용 도로 옆에는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대지로. 이건 불가예요. 불가. 그러면 보행이 되면 건축법상 보행이 되고 자동차 통행이 안 되면 건물 질 수 있습니까? 옆에다가? 네, 그건 있는 거예요. 우리 골목길 같은 데 가보면 차량들은 못 들어가지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 있죠. 그래서 골목길도 이 도로 폭에 따라서 건물을 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보행이에요. 보행. 법에서는 보행이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람이 다니든지 사람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니든지 그러면 정상적인 도로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근데 뭐만 되면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면 건축법상 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도로 바로 옆에다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속도로도 휴게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한참 들어가죠. 그렇죠? 진출로 나와서 휴게소 쪽으로 한참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지나가지고 주유소가 저기 주차장이 저기 휴게소가 있잖아요. 그게 고속도로에서 거리를 떼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사고 나서 바로 옆에다 건물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비가 4m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보행과 자동차가 둘 다 되는데 너비가 3m밖에 안 된다든가 너비가 2m밖에 안 되면 이런 도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건물을 못 짓는 건 아니고 건축선의 후퇴. 자, 우리 건축선이라는 게 이게 건축선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도로가 딱 4m다. 그 옆에 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하고 대지하고의 무슨 선? 경계선. 이 파란색 선, 이게 경계선이에요. 그럼 이 경계선이 건물을 지을 때 도로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 건축선이 된다고요. 건축선. 근데 건축선이 너비가 지금 이게 2m밖에 안 되는 도로다. 그러면 지금 4m를 갖췄어요? 못 갖췄어요? 못 갖췄죠? 그럼 하자 있죠? 우리 법에서 야 이거 4m가 필요한데 해서 여기서부터 4m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4m를 가서 여기다 선을 그어줘요. 그럼 파란색 원래 건축선이 뒤로 좀 이렇게 후퇴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파란색 선에서 2m 안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 4m 왔으니까 원래가 여기 2m밖에 안 되니까 이거 여기가 지금 한 2m 정도 될 거예요. 2m를 뒤로 물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 중에 2m를 뒤로 물러나서 여기다만 건물지라는 거. 이 선 넘지 말고. 원래 파란색 선이 건축선이다. 그 얘기는 너비가 4m면 이 파란색 선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이 도로폭을 갖췄으니까. 근데 도로폭이 못 갖춰지면 2m밖에 안 되면 2m밖에 안 되는 도로가 앞으로 몇 미터가 최소한 필요하다? 4m를 내고 이쪽에다 건물 지어야 된다고요. 그런 취지로 자기 땅의 요만큼 2m 부분을 나중에 도로용지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취지로 거기를 후퇴시켜 버린다고요. 근데 이게 지금 민법상의 소유권을 뺏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소유권 뺏어가는 건 아니고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여기 대지 소유자 건데 공법상에서 뒤로 물러나라는 거예요. 물러나 나중에 도로를 확장할 공간이니까
언젠가는 확장을 할 거다라는 전제로 뒤로 물러나서 건물 지라는 겁니다. 소유권은 그대로 그 사람 상태로 있어요. 재산권 이게 재산세도 나와요 이만큼이. 근데 공법상에 이렇게 후퇴를 안 하면 건물을 못 짓는다고요. 도로가 2m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한번 보죠. 지금 그 읽으실 때 90페이지 공유를 읽을 때 건축법상 도로는 어떤 도로가 정상 도로입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되면서 너비가 얼마 이상? 3m. 그럼 이런 조건 중에 하나라도 위반 사항이 생기면 건물 아예 못 짓거나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면 건물 아예 못 져요. 되지. 만들어서. 근데 그거 말고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되는데 너비가 얼마면 4m 이상이라는 그 조건을 못 갖추면 자 오른쪽 페이지로 오셔서 91페이지 건축선에 무슨 현상이 생긴다? 후퇴. 자 건축선의 그 지적이라는 게 후퇴한다는 뜻이에요. 후퇴. 후퇴가고 그림을 보시면서요. 자 원칙은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입니까? 네, 원칙은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 도로폭이 4m 이상이면. 근데 예외가 자 건축선의 후퇴.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축선이 후퇴된다.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소요너비에 미달된 도로가 도로폭이 몇 미터? 아까처럼 2m, 3m. 얘가 소요너비 미달이죠? 아니 여기 보면 도로가 소요너비에 미달. 그럼 도로폭이 2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폭이.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이게 이제 대지가 양쪽 방향 대지, 양방향 대지라는 게 있고 일방 대지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대지가 있다 이렇게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지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대지가 형성돼 있어서 이게 대지 이쪽은 이 경사지 같은 게 이렇게 우리 그 벼랑 같은 게 낭떠러지가 있다든가 아니면 철도가 지나가든가 하천이 이미 있어서 이쪽은 도로 확정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로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2m면 얼마큼 후퇴하셔야 돼요? 4m를 지금 확보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하면 또 아까 우리 이거 한 거죠. 요게 지금 일방대지라는 얘기인데 여기 경사지나 철도 쪽에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4m를 가요. 이렇게 가서 선을 거집니까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이만큼이 뒤로 물러나서 요 부분만 건물 지어야 돼요. 요 부분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양쪽 방향 대지면 도로의 가운데 선을 자 이거 지금 한쪽으로 4m를 가면 얘만 손해를 많이 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양쪽 방향 대지는 양쪽으로 도로를 이렇게 벌릴 수 있잖아요. 4m를 낼 때. 그 개념으로 중심선을 찾아서 양쪽으로 얼마씩 가면 될까요? 양쪽으로 4를 가면 안 되죠. 합쳐가지고 4m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2를 가고 2를 갔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선을 긋고 선을 그면 요만큼을 후퇴한 거죠. 여기는 이만큼 후퇴했고. 그러니까 누가 더 후퇴를 많이 합니까? 양방대지예요? 일방대지예요? 일방대지. 여기 좀 요 파란색 원래 건축선에서 원래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서부터 여기서는 이렇게 2m를 흘렸대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1m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m를 들어가서 후퇴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도로를 나중에 확장을 한다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 선을 넘지 말고 건물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가 나중에 확장됩니다. 이게. 그래서 확장이 되면서 나중에 이걸 뭐 수용할 수도 있겠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물러나서 건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그럼 도로가 안 생기면 이게 아직 확장 공사는 여기서 그냥 주차 공간으로 막 쓰고 그래요. 이렇게 쓰면 사는데 어쨌든 건축선은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를 뭐 나중에 할 거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공간이 떼어져 있는 거죠. 그 대지에. 그 당시 뭐 그것도 주차장 같은 거 쓰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어디 가 보면요. 우리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길 들어가 보면 단독주택 골목 가 들어가보면 도로 폭이 3m밖에 안 되는 골목이 있어요. 이 폭 자체가. 그럼 그런 데서 옆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기존에 있는 거를 철거하고 새로 지을 때는 그때는 4m가 있어야 되니까 4m를 뒤로 물러나서 건물을 짓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하실 때 그런 걸 눈으로 이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도로 폭이 4m가 나오냐 이런 걸 이제 한 번씩 확인하셔서 안 되면 이런 건축선의 후퇴 현상이라는 게 들어가서 건물 설계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제가 후퇴는 그 원리만 좀 알아두시고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아까 91페이지 맹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맹지 91페이지 맨에 보시면 대지와 도로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원칙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직접 접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맹지가 좀 접하지 않은 거죠. 네, 대지는 도로에 그러니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도로 폭이 지금 4m가 되는 겁니다. 4m짜리 폭 도로에 자, 이 대지 좀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의 대지. 11번지 이게 대지인데 이 대지가 도로에 4m 이상 폭 도로에 4m 이상인 폭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는데 이 접하는 이 길이 좀 보세요. 이 길이 굉장히 길죠. 여기 지금 4면요. 대충 눈대중으로 여기 4니까 한 8은 되겠네, 그렇죠?
그럼 정상적이고 아주 좋은 데죠. 이게 접하는 폭이 길이가 4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좁더라도 얼마 이상은 되셔야 됩니까? 만약에 대지 모양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폭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데 이 폭이 좀 좁다는 거예요. 길이가 짧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무리 못하더라도 2m 이상은 되셔야 되는 거라고요. 자,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됩니까? 접하는 길이 2m 이상,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 그 91페이지에 이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이 도로는 말하지 않아도 폭이 얼마 이상? 4m 이상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4m 이상 폭이 나오는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얼마 이상? 예, 그 2m 이상이 도로 폭이 아니에요. 접도 길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니까 그 2m가 접하는 길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아까 맹지는 그러면 여기 걸리는 거죠. 맹지는 만약에 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뒤에 있는 12번지 대지다. 그럼 대지는 12번지 대지는 도로에 접해요, 안 접해요? 안 접하잖아요. 여기 지금 11번지를 넘어가야지만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이런 대지는 또 이쪽으로 또 도로가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그 13번지는 이쪽으로 도로가 접한 거라고요. 13번지 대지는 이렇게 도로로 나갈 수 있고 11번지 대지는 이렇게 이쪽 도로 나갈 수 있는데 얘는 지금 다른 사람 대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이건 건물을 못 짓는 대지라고 이렇게 맹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또 예외를 또 적용해서 짓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저 뒤에 가보면. 그런 걸 이제 건축부에서 배우는 겁니다. 건축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지에 대한 안전 규정 체크해보고 조경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공개 공지, 그다음에 도로가 어떤 게 기본적인 도로냐 살펴보고, 그다음에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 살펴보고, 도로가 폭이 4m가 안 되면 건축소는 후퇴. 이거 다 공무원들이 보시는 거라고. 봐서 설계되면서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그냥 다시 설계도 만들어 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 이제 중개업을 할 때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